안녕하세요. 김용철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파산 신청을 준비하면서 상담을 받고 마지막에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 부분입니다. 파산 신청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무엇이 있는지, 오늘은 그 중에서도 연합금, 어떤 분은 한 푼도 안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최대 500만 원까지도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럼 과연 이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실무준칙 제361조에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무준칙 내용을 세세하게 알려드리면서 연합금이 어떤 기준으로 나올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연합금 기준은 왜 중요하냐면, 연합금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파산 절차가 복잡하게 진행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연합금 납부 기준에 따라 내가 많이 나올 규정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파산 절차를 복잡하게 진행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연합금이 조금 나올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 하면 파산 면책 절차도 아주 간단하게 진행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은 연합금 납부 기준뿐만 아니라 내가 파산 절차가 얼마나 간단하게 아니면 복잡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이것이 기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럼 파산 비용 중에 연합금이 나한테 얼마나 나올지 실무준칙 제361조를 알려드리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연합금 법원에서 1차로 조사가 끝나고 지급불능이 확인되면 파산 선고를 하겠다고 결정을 하시죠. 그 전에 연합금이 정해져서 통지사가 개별적으로 오고 계십니다. 이게 법원에서 나오고 있는 연합금 통지서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사건 번호, 신청인 채무자 이름과 인적사항이 적혀 있고요. 그 밑에는 주문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내내 금 30만 원 파산관계인 보수로 지급될 비용이라고 하죠. 이것을 민사연합금으로 납부해달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 결정문에 나올 때는 사람마다 다르게 금액이 정해져서 나오거든요. 어떤 분은 아예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최대 500만 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도 대구지방법원이었죠. 400만 원까지도 나왔던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연합금은 어떤 기준으로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연합금이 증액되는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증액되는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채 총액이 다액인 경우입니다. 채무가 엄청 많으신 경우죠. 통상 10억 이상, 몇십억 이렇게 되시면 연합금이 한 100만 원 이상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채 총액 중 잔존 채무 원금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경우입니다. 원금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이자가 많이 붙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최근에 채무가 많이 발생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 대부분은 보통 채권자가 5명에서 10명 정도 되는데요. 많은 분들은 70군데, 80군데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 광주지방에 접수했던 사건도 80여 군데로 채권자가 상당히 많았어요. 사업을 하시던 사장님이셨는데 거래처에 들려서 물품 대금 지급하지 못한 것들이 워낙 많으셔서 채권자가 엄청 많았죠. 이런 분들도 연합금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비금융기관 채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이거는 개인 채권자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파산 절차는 개인 채권자가 아무래도 많이 끼어 있으면 절차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 채권자들은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하고 이견 청취 기일, 그리고 채권자 집행 기일 나오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법원에서도 개인 채권자가 끼었을 때 채권자 쪽에 있을 때는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연합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파산 신청일에 근접하여 지급불능에 이르는 경우. 이건 아까 두 번째 설명드렸던 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최근에 채무가 많이 발생한 경우인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파산 신청일에 근접하여 채무자 및 직계가족의 재산 변동이 있는 경우, 아무래도 채무자 본인보다는 본인 재산이 처분됐거나 아니면은 가족들 명의로 재산이 형성이 됐거나 이런 경우죠. 이거는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 조사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파산관계인 업무가 많아지고, 그래서 예납금도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는 파산 신청일에 근접하여 발생한 채무가 다액인 경우, 아까 2번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죠. 이것도 최근 채무가 아주 많이 발생하는 경우, 내가 파산 신청일 직전에 카드를 많이 사용하거나 대출을 많이 받아서 사용했다고 하면 이분이 혹시 파산 제도를 악용할 목적으로 채무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아닌지 또 조사를 많이 해봐야 되기 때문에 예납금도 많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8번째는 파산재단의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무가 클 경우에 나오는 1번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파산재단이라는 것은 채무자가 갖고 있는 재산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있거나 정리해야 될 재산이 많다고 하면 당연히 절차가 복잡해지겠죠. 따라서 이 경우에도 관제인이 할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예납금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9번째는 부인권 대상 해이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거는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던 재산을 처분했다든가, 그리고 처분한 재산 중에서 특정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만 편파 변제했다든가, 이렇게 부인소를 관제인에 제기해야 될 정도로 사건이 복잡하다고 하면 역시 예납금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관련 소송에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아무래도 소송이 이미 진행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 이게 파산 선고와 동시에 소송 관계도 채무자 본인은 이제 소송 관계에서 당사자로 참여를 못합니다. 파산 관제인이 소송을 수기하거나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제인 업무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예납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예납금이 반대로 감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납금이 적게 나오는 경우죠.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채무자가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이런 경우들이 많이 계시죠. 실제로 예납금이 감액되는 경우에 대부분이 이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급불능에 이르는 시기가 파산 신청 10년 이전인 경우, 채무자가 아주 오래전에 채무가 생긴 경우죠. 지금도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한 10% 정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IMF 때 채무가 발생하셨던 사장님들도 많이 지금도 계시고, 카드 대납 때 카드 대금이 엄청 많아졌는데 지금도 정리가 안 돼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계신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도 감액이 되는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채무자 및 직계존비속이 부양가족에 대해서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나 또는 내가 부양가족하는 가정 중에서 질병을 크게 앓고 있어서 병원비가 계속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채무도 많은데 이런 상황이라면 너무 어렵죠. 그래서 예납금도 이런 경우에는 깎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채무자에게 질병이 있거나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는 등 예납금 납입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이것도 많은 분들이 예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파산 신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질병이 있거나 직장을 잃으셨거나 이런 사정들이 필요하신데, 그래서 많이 해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4가지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기준들은 2개 이상의 사유에 해당이 될 경우에 예납금을 감액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한 가지에만 해당이 된다고 하면 감액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과연 내가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도 한번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파산 신청 준비하실 때 걱정하시는 부분
비용입니다. 이 부분이 특히 예납금 기준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 기준이 왜 중요하냐면 다른 어디에도 이렇게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파산 절차의 비용이라든가 절차의 진행에서 어떻게 간단하게 복잡하게 되는지 가장 잘 설명을 해주고 있고 구체적인 기준이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납금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사건도 복잡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제인이 할 일이 많다는 거죠. 반대로 예납금이 적게 나온다는 얘기는 법원에서도 이 사건은 간단하게 처리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납금 납부 기준에서 내가 증액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게 많다고 하면 절차도 역시 복잡하게 진행될 수 있고, 그래서 예납금뿐만 아니라 사무실에서 요구하는 수임료도 같이 올라갈 수도 있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진행하는 사무실도 간단한 사건은 비용을 수임료를 적게 받을 수 있고, 복잡한 사건은 또 수임료를 많이 받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진행하는 사무실뿐만 아니라 파산관제도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규제를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것들은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면 과연 내가 얼마나 예납금이 어느 정도 나올지, 그리고 또 파산 절차는 얼마나 간단하게 혹은 또 얼마나 복잡하게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인지를 설명을 잘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제가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어려워하시고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철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